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흥팀에서 오늘 저널 미팅을 하게 된 연구원 김호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Dissecting the Polygenic Contribution of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nd Autism Spectrum Disorder on School Performance by Their Relationship with Educational Attainment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2024년에 몰레큘러 사이키아트리에 퍼블리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어, 이 저자분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주요 의학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이고, 그 스페인에 있는 대학병원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주요 연구 분야는 의학 유전학, 그 다음에 정신의학, 복합형질 및 장애를 연구해서 정신질환의 유전적 기초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논문을 들어가기 앞서 배경 지식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쥐아스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쥐아스는 이 단어의 그뜻 그대로 모든 유전체 위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형질과 연관성을 갖는 유전적 위치를 찾는 연구 방법입니다. 지어스의 목적은 유전형과 표현형과의 연관관계를 찾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케이스, 흔히 말하는 관심 형질을 가진 환자분, 그리고 컨트롤 형질 갖지 않는 정상분과의 유전 정보를 서로 비교해서 케이스에서 더 많은 빈도를 갖는 유전자를 찾는 것입니다. 지아스 분석은 유전형, 표현형 데이터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유전형 데이터의 종류에는 NGS와 SNP 칩 데이터가 있습니다. 흔히들 많이 사용하는 거는 SNP 칩인데 두 가지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NGS는 유전체 전체 홀지놈과 홀엑솜처럼 좀 넓은 범위의 유전체 조각을 레퍼런스와 비교를 하여 SNP를 추출하는 방법이고 SMP 칩은 이제 미리 정의된 위치를 타겟으로 마이크로웨이브 어레이 기술을 사용하는 데이터입니다. SMP 칩의 장점은 데이터 생성이 되게 빠르게 되고 비용이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정해진 SMP 패널을 분석함으로 다른 서로 다른 연구 간의 결과를 비교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제한된 SMP 탐지 범위를 가지고 있고 패널이 보통 유럽 기반이기 때문에 다양성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확도 측면에서는 사실 NGS가 조금 더 연구로서의 가치가 그 활용 범위가 넓지만 비용적인 효율이나 그런 것들을 따졌을 때 SMP 칩을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지하수에 대한 논문을 가져온 이유도 제가 곧 자폐 데이터에 대해서 지하수 분석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자폐 데이터가 페이스는 홀지nom 데이터로 되어 있고 컨트롤은 이제 SMP 데이터로 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진행해야 될지 방향성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SNP는 표현형과 유전적 연관성 데이터를 찾는 데 유용하고 링키지 디스이퀄리브리엄을 통해서 다른 변이를 대리로 나타내기 때문에 모든 변이에 대해서 직접 조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주로 GIS 연구에서 사용이 됩니다. 어, 이 GIS의 한 과정 중에 임퓨테이션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NGS 데이터에서는 임퓨테이션이 필요가 없지만 아까 말했듯이 일정 지역만을 타겟하는 SNP 칩 데이터는 이 임퓨테이션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LD의 특징 때문에 적절한 레퍼런스만 제공을 한다면 이 GIS 결과의 해플로타입을 유추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SNP 칩 콜링 결과에서는 없었던 정보를 정보의 위치에 알리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폴리제닉 스코어, 이 논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개념인데요. 폴리제닉 스코어는 여러 유전적 변이들의 영향을 단일 숫자로 집계하여 특정 표현형에 대한 유전적 소인을 예측하는 도구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수의 유전자 변이가 관련된 질병이나 특성에 대한 개인의
상대적 위험도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백에서 수백만 개 유전 변이로 구성이 되면서 지하수에서 추정된 이펙트 사이즈에 해당되는 가중치를 곱한 대립 유전자의 합을 통하여 계산이 됩니다. 폴리제닉 스코어는 크게 이제 기초 데이터와 대상 데이터, 베이스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로 지칭을 할 텐데 이 두 가지가 필요하고 합니다. 기초 데이터는 유전체 변이 전반에 걸친 유전자형 표현형 연관에 대한 요약 통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연구가 되었던 데이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타겟 데이터는 연구자가 흥미로워하는 그런 형질의 샘플에서 이러한 지하수 데이터를 뽑은 것을 대상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데이터는 독립적인 데이터고 PRS를 계산할 때 주요한 이런 도전 과제가 이 SNP를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선택을 할 것이냐 그리고 지하스의 리펙트 사이즈 추정치를 어떻게 얼마나 축소를 할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런 폴리제닉 스코어를 ADHD와 ASD 자폐에 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질병에 대한 지식들은 다들 많이 알고 있을 거라서 먼저 관계만 설명드리고 넘어갈 건데 두 질병은 되게 유사성이 높은 질병으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 시스템의 이상이 두 장애 모두에서 관찰이 되고 그 다음에 전두엽과 손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에서도 보호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장애는 여러 가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또 사용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 EA라는 개념인데 Educational Attainment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사전적인 의미로 개인이 이수한 교육 수준 또는 최고 학력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유전학 연구에서는 GWAS와 같이 유전적 요인이 이 교육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의 리절트를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피겨는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ADHD와 ASD는 복잡한 소화기 발병 신경 발달 장애로 종종 함께 나타나며 폴리제닉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공통된 유전적 구조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두 질환 모두 아까 말씀드린 EA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의 연구에서는 ADHD와 ASD의 폴리제닉한 기여가 학업 성과 그리고 초기 정신병리학적 증상, 기타 정신질환 및 관련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EA의 관계를 통해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왼쪽의 워크플로우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보이시는 ASD, EA, 이 ADHD 이 데이터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베이스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4,278명의 아동 및 청소년 데이터가 타겟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EA와 ASD의 연관성을 EA와 ASD 그리고 EA와 ADHD의 연관성을 보면서 연관이 있는 친구들, 없는 친구들로 나누고 있는 친구들에서의 SNP가 그 이펙트의 방향이 어떻게 같은지 그러니까 이펙트의 방향이 두 개 다 증가하거나 두 개 다 감소한다. 그러니까 동일시 된다 하면은 콘커던트라고 분류를 하고 만약에 반대가 된다면 디스코던트로 분류를 해서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간단하게 그린 건데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려면 이 ADHD와 ASD의 폴리제닉 컨트리뷰션이 요 세 가지 성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근데 대신에 중간에 EA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면서 영향을 미치냐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가장 크게 이 스쿨 퍼포먼스, 학업 성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그림을 살펴보자면 일단 이 피겨는 ADHD, ASD, 그리고 EA가 학업 성적에 어떠한 유전적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단순하게 비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살펴보면 이 PRS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서 5개의 그룹을 나눈 다음에 가장 낮은 그룹과 나머지를 비교한 플롯입니다. 그래서 EA와 학업 성적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PRS가 증가할수록 학업 성적이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요. ADHD는 반대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ASD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른쪽 B와 C 그림을 살펴볼 건데 A의 그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대신에 이 성적별로 PRS가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낸 것이고 A와 똑같이 EA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듯이 낮은 쪽에서는 D 성적을 받은 친구들이 많고 높은 곳에서는 A 성적을 받은 친구들이 많다. 그리고 ADHD에서는 반대의 성향을 보인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C는 이러한 그 두 상관관계를 직관적으로 그 성적에 따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피겨 1의 결론적인 결론은 EA에서는 그 가장 낮았던 1그룹과 5그룹 간의 차이가 약 2배 이상이 났다. 강력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ADHD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하지만 그 정도는 EA보다 작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각각을 독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ADHD와 EA와 연관이 있는 애들 중에서 아까 말했듯이 이펙트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로 또 나뉘어서 이렇게 4가지 그룹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룹 간의 비교를 한 것인데 이 그래프는 이제 Y축은 회귀 모델에서 설명된 분산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쉽게 말해서 그 폴리제닉 스코어가 특정 성질의 변이를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값이 클수록 해당 S&P 그룹이 학업 성과의 변동을 더 많이 설명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요 ADHD의 디스코던트한 S&P 그룹이 모든 과목에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는 이전의 슬라이드에 있던 플롯과 같은 방식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ADHD의 디스코던트한 S&P 그룹이 유의미하게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와의 차이점은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단순하게 ADHD와의 학업 성과를 봤지만 이 슬라이드에서는 ADHD와 EA와 연관이 있는데 그 애들이 이외 그 학업 성과와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이전 슬라이드와 같은 내용이지만 ADHD가 아닌 ASD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맨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ASD가 학업 성과와 연관성이 없었다라고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력이 좀 낮은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EA와 연관을 지어서 그 EA 안에서 디스코던트와 코던트로 나눴을 때 이러한 설명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EA와 연관이 없는 그룹과 연관이 있는 그룹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면은 사실 ASD 자체가 워낙 헤테로제네티한 질병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서는 ASD 디스코던트가 이 컨코던트보다 더 큰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두 방향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만 디스코던트 한쪽이 상대적으로 큰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피겨인데요. 이 피겨는 앞에 설명한 그런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행동 및 정서 문제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행동 및 정서 문제가 여기
그리고 여기에 분포해 있는데 이 그래프는 여기 X축에 ADHD, 그다음 ASD에 대한 디스코던트한 그룹에 중점을 두어서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축은 Z스코어를 나타내고 PGS 값이 클수록 이러한 행동 정서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스커션을 말씀드리자면 이 ADHD, ASD, 그다음 EA 간의 유전적 관계를 세부적으로 분석했다라는 것이 이 논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이고요. EA 다유전자 폴리제닉한 시그널을 이용해서 ADHD와 ASD에 관련된 학교 성적 및 정신병력 유전적 이질성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ADHD는 강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반면에 ASD는 ADHD에 비해서 학교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더 복잡하고 다양한 유전적 요인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시한 한계점은 이제 두 질병과 학업 성과 그리고 초기 병리학적 발현에 대한 인과성을 추론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 한계점을 두고 있고 워낙 변수가 많은 질병들이기 때문에 자녀 변수에 대한 혼란이 아직 존재할 수 있다라는 한계점을 제시하면서 이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